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 충청도 백현리라는 작은 마을에 홀로 외로이 글을 읽던 한 젊은 선비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비 내리는 가을날, 선비는 우연히 들른 낡은 가게에서 이름 없는 족자 하나를 선물 받게 되는데요. 그 그림 속에는 숨이 멎을 만큼 단아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눈빛을 한 여인이 앉아 있었죠. 밤에는 너무 오래 그 그림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가게 노인의 묘한 경고를 뒤로한 채 선비는 족자를 방에 걸어두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선비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그림 속에 감춰진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 속에 갇힌 여인. 옛날 충청도 백현리라는 작은 마을에 윤서우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 한 채가 그의 거처였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죠. 하지만 방 안은 늘 정갈했고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과 단정하게 놓인 벼루와 붓,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낡은 두루마기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서우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그가 5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이듬해 객지에 나간 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서우를 거두어 키웠어요. 할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지만 손자에 대한 마음이 깊은 분이셨죠. 어린 서우의 손을 잡고 들로 산으로 다니며 풀과 나무의 이름을 가르쳤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옛글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서우야, 사람이 가난해도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되는 거야. 서우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있어도 옷자락이 닳고 해져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향교 마루에 앉아 종일토록 글을 읽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호롱불 심지가 다 타도록 붓을 들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마저 재작년 가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서우의 외로움은 깊은 우물가도 같았죠. 밥상 앞에 마주 앉아 함께할 리도 없었고 책 한 구절을 읽고 나서 함께 음미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정막이 그를 점점 더 책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런 서우를 마을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았죠. 또래 청년들은 장가를 들고 자식을 보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시작하며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서우는 무엇 하나 변변히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과거 공부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농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책만 읽고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곡식 몇 대박을 받아 끼니를 잇는 정도였죠. 아이고, 저쪽 년은 대체 무엇을 하려고 저리 사는가?
아이고 그러게요. 글만 읽는다고 어디 밥이 나오는가?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서우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마주한 벽 앞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죠. 그러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장날, 서우는 종이가 떨어져 읍내에 나갈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는 맑던 하늘이 한낮이 되자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이끼가 돌담 틈마다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깊숙이 들어선 곳에 작은 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글자도 알아볼 수 없었죠. 서우는 비를 피할 겸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는 오래 묵은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함께 풍겨 나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곤 작은 봉창 하나뿐이었죠. 어서 오시오. 가게 안쪽에서 노인 한 분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 흐릿한 눈을 들어 서울을 보며 말했어요. 서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감님,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하던 일에 몰두했습니다. 서우는 안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길이 한 곳에 떡 멈추어 섰죠.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인 낡은 족자 하나였습니다. 족자는 다른 물건들 사이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비단의 색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에 좀이 쓴 흔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림은 놀라울 만큼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어제 그린 듯 먹빛이 살아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치마를 입고 두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얹은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옥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죠. 얼굴은 단아하면서도 눈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어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잡고 있는 것 같았죠. 서은은 천천히 다가가 족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옷자락에 주름 하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손가락 끝에 미세한 모습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서명이나 낙관이 없어 그린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었죠. 서우가 그렇게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자 안쪽에 있던 노인이 서우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족자가 마음에 드시오. 서우는 흠칫 놀라 돌아섰습니다. 예. 그림이 무척이나 정교합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나도 모르오. 나도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잘 모른다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서은은 다시 그림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이런 귀해 보이는 물건을 살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죠. 영감님, 이 정도 그림이면 값이 무척 비싸겠지요. 서우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하자 노인이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시오. 예? 값은 받지 않겠소이다. 그냥 가져가시오. 서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저 준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만한 그림을 어찌 값도 없이 내주신다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족자는 내 가게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되었소. 그런데 그동안 사겠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어떤 이는 괜히 무섭다 하고 어떤 이는 슬프다고 하면서 묘하게 발길을 돌리더군. 그런데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 그냥 가져가시오. 서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이 자신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간절하게 보였어요. 그럼 영감님,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잘 간직하지요. 그렇게 서우가 족자를 조심스럽게 말아 품에 안았을 때 노인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다만 한 가지만 일러두겠소.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림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시오. 사람의 마음이 그림에 묶이는 수가 있어. 서우는 노인이 참 엉뚱하다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그치자 그는 족자를 품에 안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자꾸만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서우는 족자를 어디에 걸어둘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방 안의 가장 깨끗한 벽, 책상 맞은편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걸자 작은 방 안이 갑자기 다른 곳이 된 듯 했어요. 그림 속 여인이 방 안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우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애틋한 마음이 들다가 슬프기도 하고 어딘가 모를 따뜻함도 느껴졌죠. 당신은 누구신지요? 이렇게 외로운 눈빛으로 누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서우는 그림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대답할 리는 없었죠. 그리고 그때 호롱불 작은 불빛 아래에서 여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서우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써보려 했지만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자꾸만 눈길이 족자 쪽으로만 향했죠. 결국 그는 붓을 내려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서우는 그림을 가져온 후로
향교에 다녀오는 일 외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줄어들었어요. 그저 족자 앞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 속 여인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해 들어 가장 둥근 보름달이 뜬 밤이었어요. 달빛이 어찌나 밝던지 호롱불을 켜지 않아도 방안이 훤했습니다. 기와 틈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방안을 은빛으로 물들였죠. 서우는 책상 앞에서 글을 읽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딘가에서 옥팔찌 부딪히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우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방 안은 여전히 달빛으로 가득했지만 평소와는 달리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족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족자 속 여인의 옷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듯이 말이죠. 서우는 숨을 멈추고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옷자락이 점점 더 크게 흔들리더니 그림 속 여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서우는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그림 속 여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 발 한 발 그림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인의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죠. 서우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귀신에게 홀린 것만 같았어요. 그 사이 여인은 방 안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봉창 너머의 달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서우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단아했고 그 눈빛은 그림 속에서 보던 대로 그대로였죠. 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우를 바라보았어요. 놀라게 해드려 송구하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차분하였어요. 제 이름은 설연이라 하옵니다. 이 그림 속에 갇혀 지내었지요. 아니, 그림 속에 갇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설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오래전 한 화공의 손에 의해 이 그림 속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 후로 저는 이 비단 안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보름달이 뜨는 달빛이 가장 밝은 밤에만 잠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서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아니, 이럴 수가. 지금 제가 꿈을 꾸는 것입니까? 설연은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꿈이 아닙니다. 허나 꿈이라 여기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새벽이면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갈 몸이니까요.
서우는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련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는 다시 봉창 너머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서우는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달입니다. 서련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전에 갇혀 있던 곳에서는 달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지요. 늘 어두운 다락이거나 먼지 쌓인 광에 처박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환한 방에 걸린 것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서우는 그저 멍하니 여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다만 여인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서우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책상 옆에 방석을 꺼내 여인에게 건넸어요. 여기 앉으십시오. 서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편하실 것입니다. 서련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우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달빛이 방안 가득 차오르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어떠합니까? 마침내 서련이 입을 열었어요. 서우는 자신이 아는 선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소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지만 서련은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 귀한 보물처럼 새겨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느 순간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련의 표정이 어둡게 바뀌었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군요. 벌써 말입니까? 서우는 왠지 모르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서련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우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련은 족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거짓말처럼 천천히 그림 속으로 스며들어갔죠. 서우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족자 앞으로 다가갔죠. 그림 속 여인은 처음 보았을 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왠지 그 눈빛이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녕,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인가? 서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자리에 누웠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서련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우는 보름달이 뜨기만을 기다렸어요.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보름이 가까워지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우는 시련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깨끗한 차를 준비하고 새로 쓴 시를 한 편씩 마련해 두었어요. 그리고 서련을 만날 때면 차를 대접하고 자신이 쓴 시를 읽어주었죠. 서련은 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서우가 시를 읽을 때면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들었어요. 마치 그 시 속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듯 했죠.
그리고 가끔 짧은 평도 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참 좋습니다. 떨어진 꽃잎이 시냇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그 구절 말입니다. 서련은 시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서우는 그런 질문들에 정성껏 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장터에 나가 새로운 소식을 듣고 와서 그녀에게 들려주었죠. 오랜 시간 홀로 외로웠던 서우에게 서련은 유일한 가족이요 정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서련도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양반가의 딸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손에 자랐다는 것 정도였죠. 제가 어찌하여 이 그림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련은 그렇게 말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가끔 들리는 듯합니다. 저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지요.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련이 안쓰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우는 점점 집 밖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던 그는 점점 더 야이어갔고 얼굴빛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향교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고 어쩌다 장터에 나타나도 사람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우의 변화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청년 요즘 부쩍 이상하지 않은가?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요. 밤이면 방 안에 불을 켜두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듯이 혼잣말을 한다지. 그리고 그 소문은 마을 어귀에 사는 한 무당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무당은 백현리에서 꽤 오래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었죠. 우환이 들었다 하면 구판을 벌이고 애군을 막아야 한다며 부적을 팔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녀는 마을 어귀에 제법 큰 집을 짓고 살았어요. 무당은 서우의 집 근처를 일부러 자주 지나다녔죠. 그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흘렸습니다. 저 집에 무언가 들었네. 분명히 무언가 들었어. 무엇이 들었단 말이오? 여인의 혼일세. 그것도 깊은 한을 품은 여인의 혼이지. 아니 그걸 어찌하십니까? 내가 어찌 모르겠나. 이 앞을 지날 때마다 이리 머리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한데. 아이고 분명 그 청년이 어디선가 흉한 물건을 들여온 게야. 무당의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서우의 모습이 점점 더 수척해지는 것을 보며 무당의 말을 믿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사람 며칠 데리고 서우의 집을 찾아왔어요. 서우야, 내 한 가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왔느니라.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제게 물을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요 사이에 집안에 새로운 물건을 들인 적이 있느냐? 서우는 가슴이 뜨끔하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이냐? 골동품 가게 같은 데서 무언가를 가져온 적이 없느냐? 서우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해보아라. 우리는 모두 너를 걱정해서 묻는 것이야. 서우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낡은 족자 하나를 얻은 적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자 마을 어른들의 표정이 일제히 어두워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족자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무당 말로는 너희 집에 여인의 혼이 들었다 하더구나. 그 말에 서우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족자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 집 물건을 어찌 함부로 보려 하십니까? 서우의 강경한 태도에 마을 어른들은 다소 당황하였어요. 평소에 늘 조용하고 소심한 청년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어쩌나 벌써 귀신에게 홀린 게 분명하구먼. 그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우 집을 떠났죠. 그리고 서우가 이상해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무당은 그 소문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무당은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커질 테고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했죠. 무당은 급히 읍내의 골통품 가게를 찾았어요. 노인은 무당을 미심쩍게 쳐다봤죠. 근래에 백현리의 한 청년이 여기서 족자 하나를 얻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영감님, 그 족자에 얽힌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도 잘 모르. 정말로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무당은 순간 노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눈치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족자가 분명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 족자가 신비한 족자라면 내가 그 족자를 손에 넣어야겠구나. 그러던 어느 보름날 밤, 서련은 평소처럼 그림 밖으로 나와 서우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서우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서련은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어렴풋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떨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차가운 물이 흘러왔습니다. 그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였는데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련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하는 듯 했어요. 그 기억 속에 저는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려 한 것 같습니다.
서우는 조용히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제가 낭자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어쩌면 마을 어딘가에 당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서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서우군께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서우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저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이니 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날 밤 서련이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간 뒤 서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마을에 있었던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모아 상자에 보관해 두었어요.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는 광에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것을 마루로 가지고 나와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들로 가득했죠. 할아버지가 쓰신 글들이며 받은 편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사연을 적어둔 책자들이었습니다. 서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오가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눈에 들어오는 낡은 종이를 발견했죠. 그 종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백현리 인근 큰 양반가에서 혼례를 앞둔 서련이라는 이름의 여식 하나가 사라졌다. 집안에서는 도망쳤다 하나 사실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듯하다. 서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종이를 품속에 단단히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우는 읍내 관아로 향했어요. 그곳에 가면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을 터였죠. 그는 향교 시절 안면이 있던 아전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전은 평소 서우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서우공이 어인일로 오셨소?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일이 있어 왔습니다. 어르신께 부탁드릴 일입니다. 무엇이요? 말해보시오. 서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십 년 전 백현리 인근의 한 양반가에서 혼례를 앞둔 딸이 사라진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전은 잠시 서우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엔 의아함이 가득했죠. 그런 옛일을 어찌하여 알아보려 하시오? 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글에 그 일에 대한 짧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아 자세한 사양을 알 수 없는지라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옛 사연을 정리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아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소만 어디 한번 찾아보겠소. 다음 장이 서는 날 다시 오시오. 서우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가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길게 느껴졌죠. 그렇게 장날이 다가오는 동안 서우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 사이 서련은 2번 더 그림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매번 그녀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자락의 색이 전보다 옅어진 듯했고 옥팔찌 소리도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서우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서련은 떠오르는 또 다른 기억을 서우에게 풀어놓았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별당 안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제가 보이더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 너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서련은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서우도 더 묻지 못했죠. 다만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서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장날이 되자 서우는 다시 관아로 향했습니다. 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죠. 내 기록을 찾았소. 아전은 낡은 종이 한 묶음을 서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대강의 내용은 적혀 있었소이다.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양반가의 이름은 이미 가문이 끊겨 알 수 없으나 오래전 그 집안의 외동딸이 혼례를 사흘 앞두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녀가 한밤중에 도망쳤다고 했죠. 그런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흐지부지 묻혔다고 적혀 있었어요. 서우는 다 읽고는 아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사건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식 기록은 그것이 전부요. 그러나 마을의 오랜 어르신들 사이에서 전해내려고 있는 말들이 있다 들었소. 아니,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딸이 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오. 서우는 숨을 떡 멈추었어요. 그 딸이 정해진 혼처를 거부했다고 들었소. 상대는 권세 있는 집안이었고 거절은 곧 가문의 수치였던 게지. 집안 어른들이 그녀를 별당에 가두었다 하더이다. 그런데 그녀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그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게요. 그러고는 도망쳤다고 둘러대어 이를 묻었다는 것이지. 다만 이것은 마을의 소문일 뿐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소이다. 서우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가는 듯했죠. 서련에 떠올린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으니까요. 꼭꼭 닫힌 별당의 문이며 누군가의 발소리, 괴로움에 울고 있는 서련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난 일이 있소이다. 아전이 생각난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한 화공이 미친 사람처럼 마을을 떠돌았다오. 그는 낡은 족자 하나를 끌어안고 다녔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좀처럼 펼쳐 보이지 않았다오. 그러다가 어느 겨울 산속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하더이다.
족자마는 그의 품 안에 단단히 안긴 채로 말이오. 그런데 그 족자의 여인이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양반댁 처자였다는 게지.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궁이 그녀를 그린 것이었군요. 그런 것 같소이다. 소문에 들으니 그 화궁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사모했으나 신분이 맞지 않아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오.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그녀를 그리워하며 화폭에 담은 것이라고만 전해지요. 그리고 그 족자가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오.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흘러다녔다는 말만 있을 뿐이요. 설연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창백해져 갔죠. 급기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이 그림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지 알겠습니다. 제 억울한 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림 속에 붙들려 있었군요. 서우는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서우는 설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화궁께서는 당신을 잃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안에 담아 꾹꾹 담아두신 게지요. 그날 밤 설연은 평소보다 일찍 그림 속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송구합니다. 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가 그림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방 안에는 무겁고 슬픈 정적만이 가득했죠. 한편 마을에서는 무당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아보니 그 청년의 집에 든 것은 깊은 한을 품은 여인의 혼이라더군. 그 혼은 청년의 기운을 빨아먹고 있어. 보지 못했는가? 그 야윈 얼굴, 그 창백한 빛을. 머지않아 그 청년은 죽고 말 게야. 그리고 그 기운은 마을 전체로 퍼질 것이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굿을 버려 그 혼을 쫓아내겠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그 족자를 손에 넣어야 하네. 족자가 곧 그 혼에 거쳐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날 밤 무당은 마을 청년 몇과 어른 몇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서우의 집으로 향했어요. 서우 총각, 어서 나와 보시오. 무당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서우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급히 족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의 설연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 마을 노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서총각, 그 족자만 우리에게 내놓으면 되네. 굿으로 그 혼을 쫓아야 자네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게야.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벽에서 떼어내어 품에 안았어요. 두꺼운 종이로 둘둘 말고 그 위에 천을 덧대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열고 들어가겠네. 서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족자를 단단히 품에 안고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마침 그날은 달이 반쯤 가려진 흐린 밤이었죠. 다행히 어두워서 사람들이 그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서우는 뒷마당에 낮은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죠. 저기 도망간다. 서우는 족자를 품에 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마을 뒤편의 언덕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좀처럼 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죠. 풀이 무성하고 큰 바위가 하나 있는 언덕이었는데 그 너머로는 깊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서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렸어요. 그 사이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죠.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작은 점들처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큰 바위 옆에 도착했을 때 그는 풀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구름 사이로 갑자기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죠. 서우가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풀자 그림 속에서 설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제 안에 묶여있던 한이 풀렸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 그림 속에 머물 힘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서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한단 말이오? 서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족자를 태워주십시오. 서우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붙들고 있는 이 족자를 부디 태워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 됩니다. 서우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낭자, 부디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서련은 가만히 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한 빛이 어려 있었죠. 서우공께서 저를 외로워 붙잡으신다면 그것은 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저를 또 다른 그림 속에 가두시는 일이지요. 그때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햇불이 언덕 아래까지 올라오는 것이 보였죠. 서련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족자를 빼앗아 가면 저는 영원히 이 족자 속에 갇혀 살게 되겠지요. 그때 멀리서 무당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족자를 내놓아라. 그것은 마을의 재앙이야. 서우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너무 떨려 부싯돌이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서우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서련 낭자, 정말 이것이 낭자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서련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서공께서 저를 생각하신다면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서우는 마침내 결심을 한 듯 부싯돌을 다시 붙였어요. 그러자 작은 불씨가 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족자의 끝자락에 가져갔죠. 불씨가 비단에 닿자 불길은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환하게 타올랐어요. 설연의 모습이 그 불빛 속에서 아른거렸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의 얼굴같이 말이죠. 서우공. 설연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어요. 오랜 시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서우공이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서우공께서는 살아가셔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까? 설연은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서우공의 마음이 평온하시거든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저는 그 달빛 어딘가에서 서우공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설연은 서울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한 줄기 달빛처럼 흩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언덕 위에는 다 타버린 족자의 재만 남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자 그 재마저도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한편 뒤늦게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다 타버린 족자와 재와 무릎 꿇은 서로를 보고 멈춰섰어요. 무당은 다 타버린 족자를 보더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족자인데 감히 족자를 불태우다니. 무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그때 마을 이장이 이상하다는 듯이 무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자네가 정말 그 족자가 마을의 재앙이라 여겼다면 그것이 다 버린 지금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찌 그리 분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 순간 무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말을 믿어왔던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죠. 뭐야, 우리가 무당에게 휘둘렸던 게로구만.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마을 어른 하나가 천천히 서우에게로 다가왔죠. 서우야, 일어나거라.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서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다 타버린 재가 흩어진 자리를 바라보았죠. 그러고는 가만히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맑았어요. 그날 이후 백현리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무당의 말을 더 이상 무조건 믿지 않게 되었어요. 무당은 결국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죠. 한편 서우의 이야기가 관아이까지 전해졌어요. 현감은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옛 이야기 정도로 들었지만 곧 그것이 수십 년 전 묻혔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록들을 다시 살피게 하였어요. 비록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현감은 잘못된 과거의 기록을 바로잡기 시작했죠. 늦었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죽은 혼에 대한 예우일 것이야. 한편 서우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가끔 마을 뒤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는 족자를 불태웠던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환한 보름달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설현낭자, 편히 가셨겠지요. 서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죠. 그리고 어디선가 옥팔찌가 부딪히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림 속에 갇혀 있던 여인 설현과 그녀의 한을 풀어주었던 선비 서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야기 속의 무당은 그 족자를 탐욕의 도구로 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죠. 하지만 서우는 그 그림을 그 존재 그 자체로 바라봐 주었던 것 같아요. 슬픈 눈빛에 담긴 사연을 궁금해하고 가만히 곁을 내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차가운 광 속에 갇혀있던 설현의 한을 풀어준 것은 대단한 주술의 힘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준 서우의 다정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곁에 오래 두고 싶고 영원히 묶어두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설현을 그린 화공도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의 혼을 화폭 속에 꽂고 가두어 두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늘 평안하세요.